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일본의 경제가 점점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것은 모두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에서도 이런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런 위기의식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0년 3월 발표한 OECD 통계를 보면 구매력 평가 기준 한국의 1인당 GDP가 2017년 기준 4만 1,001달러를 기록, 4만 827달러인 일본을 앞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첫 추월입니다. 2018년 잠정치에서도 한국은 일본보다 우위에 섰습니다. 구매력 기준 GDP의 한일 간 격차는 2017년 1인당 174달러에서 2018년 634달러로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2017년 일찌감치 PPP 기준 1인당 GDP에서 일본을 앞섰습니다. 높은 물가, 오랜 경기 부진, 심각한 고령화 등으로 일본의 실질 소득이 한국에 뒤처지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8월 IMF는 PPP 기준 1인당 GDP에서 한국은 2023년쯤 일본을 추월하겠다고 전망했는데 이런 관측보다 훨씬 앞서 한국은 일본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 1위를 차지했지만 명목 GDP에선 일본이 한국보다 아직 우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명목 GDP도 얼마 가지 않아 일본을 추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 한국 1인당 GDP와 노동 생산성에 추월당한 일본의 미래라는 기사의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이 기사에 달린 댓글을 살펴보겠습니다. 댓글에서 현재 일본의 상황, 일본인들의 심리 상태를 너무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한국 1인당 GDP와 노동 생산성에 추월당한 일본의 미래. 1인당 GDP에서 일본의 지위는 저하되고 마침내 한국에서도 추월당했다. 노동 생산성은 더 낮아졌다. 사태는 지난해 12월 일본 생산성 본부가 발표한 데이터보다 심각하다. 생산성 향상이 매우 중요한 과제다. 선진국이 가입한 OECD의 홈페이지에 충격적인 숫자가 있다. 표 1의 A는 그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것은 2018년의 1인당 GDP 수치다. 일본은 4만 1,501달러로 미국의 6만 2,852달러의 약 66%다. 미국과의 차이는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다지 충격적이지는 않을지도 모른다. 큰 충격은 한국의 숫자가 일본보다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만이 아니다. 표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미 이탈리아에 밀리고 있고 스페인에게도 추월당했다. 2000년대 초반 일본의 1인당 GDP는 미국보다 높았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상태가 됐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는 말로밖에 표현할 수 없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 이유는 일본의 생산성이 낮기 때문이다. 노동 생산성은 취업자 1인당 GDP이다. 이 숫자는 표 1, B에 나와 있다. 여기에는 1인당 GDP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보인다. 일본은 미국의 58.5%에 지나지 않고 한국 이외의 터키와 슬로베니아에게도 뒤지고 있다. 그야말로 참담한 상황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일본의 생산성은 일본 생산성 본부가 2019년 12월에 노동 생산성의 국제비교 2019를 발표했다. 이는 OECD가 2019년 11월에 발표한 데이터를 기반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취업자 1인당으로 본 2018년 일본의 노동 생산성은 8만 1,258달러, 순위는 OECD 회원국 36개국 중 21위다. 미국은 13만 2,127달러로 일본의 약 1.6배다. OECD 국가 중 최고는 아일랜드로 17만 8,879달러, 일본의 약 2.2배다. 이 결과는 일본의 생산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큰 방향을 불러일으켰다. 확실히 충격적인 결과다. 그러나 이 데이터에서 일본은 한국보다 상위에 있다. 그 의미는 표 1의 OECD 데이터는 일본 생산성 본부의 데이터보다 더 쇼킹한 것이다. 둘 다 같은 2018년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올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차이가 생기는 원인은 자국 통화의 숫자를 달러로 환산할 때 사용하는 환율 차이에 있다. 일본 생산성 본부는 일본 값을 달러로 환산하는데 1달러는 98.6엔이라는 환율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표 1의 OECD의 경우 1달러는 104엔이라는 환율을 적용하고 있다. 모두 현재 1달러당 110엔 정도에 비하면 앵고지만 일본 생산성 본부의 숫자는 실제에 비해 비현실적일 정도로 앵고다. 그래서 표 1의 숫자가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된다.
일본과 한국은 1인당 GDP와 노동 생산성에 대해 현재는 거의 같은 수준이므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떠한 평가 기준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순위는 미묘하게 다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추이가 계속되면 어떤 지표로 봐도 한국이 일본보다 생산성이 높고 풍부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일본에서는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N으로 평가한 일본의 생산성은 상승이기 때문이다. 법인기업 통계에서 봐도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는 최근 시점까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숫자를 보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다음 세 가지에 있다. 첫째, 일본보다 다른 나라의 생산성 수준이 높다. 지금까지 본 OECD나 생산성본부의 노동 생산성 데이터의 국제 비교 순위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생산성 상승률도 다른 나라들이 높다. 셋째, N 환율이 감가하고 있다. 이것은 구매력 평가 데이터로는 사용할 수 없다. 일본 경제의 문제로 출산율 저하로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자주 지적된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시되는 노동 생산성은 1인당이며 인구 감소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일본 경제의 진짜 문제는 인구 감소가 아니라 1인당 생산성이 낮은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금융 완화와 재정 확대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금융 완화는 엔화 약세를 진행함으로써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킨다. 아베노믹스의 금융 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 지금까지 본 것 같은 문제가 진행한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일본의 생산성이 왜 이렇게 낮은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본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에 진지하게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 기사에 달린 댓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서 현재 일본의 상황, 일본인들의 심리 상태를 너무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엔고로 1달러당 80엔이 되면 생산성이 올라갈 거라 생각합니다. 일본은 노동 분배율이 OECD국 중 최저. 기업이 벌어도 사원에게 환원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내수가 저하된다. 아베, 쿠로다이 엔저 유도로 더욱 저하되고 있다. 고품질 서비스가 아니어도 서비스에 돈을 지불하는 문화도 없다. 과잉 서비스. 운송비도 싸니까 구매자는 좋지만 GDP는 낮아진다. 엔고를 이용해 임금을 올리면 GDP는 오르지만 해외에서 싸울 수 있는 기업이 없다. 노동자가 나쁘다고 하기보다는 정치와 경영자가 나쁘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이런 곳에 사람이 필요해? 라는 곳에도 사람이 있잖아. 관공서 주차장 정산 같은 거 기계로도 할 수 있는데 억지로 낙하산을 만들고 있잖아.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청년 실업률은 높고 퇴직 연령도 빠르다고 해서 재고용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생산성이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보다 월급 받아서 생활하고 납세하고 그런 사이클을 돌릴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사회보장이 확실한 만큼 간호보험, 건강보험, 연금, 그리고 소득세, 지방세, 소비세, 고정자산, 자동차 충분히 지불하고 있는데 젊은이들에게 환원되지 않는다. 의욕이 나지 않는다. 공산주의 국가가 성공하지 못한 거나 마찬가지야. 일본인은 해외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작으면서 해외의 경제 성장이 눈부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이전에는 해외 출장은 물가가 저렴했지만 최근에는 물가가 비싸 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데이터만으로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최근 일본은 한국이나 중국의 비교 기사를 내면 신경이 쓰이네요. 세계적으로 생각하면 일본의 침체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주절주절 길게 쓰여진 기사지만 심플하게 말하면 월급이 너무 적은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쓰지 않는 이유는 왜일까? 기업의 내부 보유는 쌓이지만 직원들에게 환원하지 않으니 1인당 소비도 낮아진다. 당연히 개별 기업이나 근로자의 생산성 이야기도 있지만 산업 구성과 인구 구성이 변화하는 요인이 크겠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부가가치가 높아지기 어려운 산업으로 옮겨가고 있고 인구 구성은 고령화되고 있고 노동자 구성도 고령자, 여성 고용 촉진으로 알바나 비정규직 비율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지금의 산업, 일, 사람을 전제로 잔업시간 줄여서 생산성만 올리려고 해도 축소 균형이 되는 것은 당연하지. 쇠퇴 산업이나 노동집약 부가가치 산업을 보호, 규제만 하며 중장기적인 산업 육성에 투자하지 않거나 교육 시스템을 비롯한 새로운 일을 창조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기반을 소홀히 하거나 연구개발 투자를 게을리해온 이유로 당연한 결과 한국과 비교하지 않아도 선진국이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은 사실이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을 지켜온 것에 대한 결과는 아닐까? 근로방식을 개혁한다고 해도 출산 휴가의 인원 확보 관점에서도 어느 정도의 기업 규모가 안 되면 사람의 확보가 어렵다. 2018년의 1인당 노동 생산성은 37이다.
또 일본의 평균 소득은 선진 20개국 중 18위, 거의 꼴찌다. 게다가 일본의 GDP가 늘지 않는 이유는 일본의 GDP의 60%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가 정체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GDP를 늘릴 수 있을까? 저임금 노동자의 고소득 노동으로의 이전, 고성장 분야로의 인재 시프트가 필요하지만, 예를 들면 AI 인재 육성에는 나름의 자금이 든다. 실업률이 낮은 것은 좋은 것이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 왜냐하면 GDP에 기여하지 않는 단순 노동자가 아무리 많아도 GDP와는 관계없기 때문이다. GDP를 올리려면 취업자 1인당 총 근로시간이 중요하다. 여기서 알바를 하면 완전 고용인데도 경기 호조를 실감할 수 없게 된다. 알바의 결과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연구개발비의 정부 부담률은 선진 42개국 중 41위. 이 사실이 일본을 정체시키고 있다. 일본은 중소기업이 많은 것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원인일지도 모른다. 우리 사장도 그렇지만 작은 회사 경영자는 현 상태를 지키느라 바쁘고, 반대로 지킬 수 있으면 만족해서 그 이상의 성장 전략을 그릴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당연히 월급을 올려줄 생각은 절대 없다.